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은 국감장에 나와야 돼요. 원칙이. 원칙론을 얘기한 건데 국회가 의결하면 뭐 국감장 출석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국회가 의결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 반대해서 의결이 안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은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자원을 아무것도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전쟁 나면 뭐부터 때리냐면 이런 거부터 때리는 거예요. 전쟁 나면 그 통신회사하고 데이터 센터를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 정보를 마비시켜야 되니까. 그 짓이 당한 거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특히 여기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에게도 그렇고 정치 관여자들에게도 그렇고 특히나 민주당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 같은 일이었잖아요. 그 일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 과거와 복수 그리고 이 척결, 심판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꼭 지금 이제 양극화 정치가 일어나는데 극단 정치를 만들어내는 딱 그 레토릭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정치에 짬밥 좀 있다 하는 분들이 모여서 떠드는 정치 짬밥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제 우측에 앉아 계신 이분은 여의도 다선 의원이시자 변호사이신 문병호 문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또 여의도 경력 30년 정두환 정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아직 경력 미천한 신지혜입니다. 신짬입니다. 네. 아유, 저희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동안? 긴 연휴였는데. 예, 오래간만에 긴 연휴인데 그냥 뭐 하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버리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뭐 시골에 한번 갔다 오고. 시골이 그리고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골이 저 고향은 전남 영암. 네. 예, 갔다 오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어떻게 했더니 그냥 휙 지나가 버리네. 기니까 오히려 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 문자님께서는 정짬. 죄송합니다. 정짬님께서는 저는 가평에 그 부모님들이 이제 가시고 나서 집이 비어 있어서 가평에 쭉 있었고 처가 쪽 식구도 오고 본가 쪽 식구도 오고 우리 신짬도 와주셔서 고맙고 네. 아주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 저희 셋이 그리고 우리 홍짬이신 또 PD님과 함께 홍 PD님과 함께 그 옷을 같이 사러 가기로 했거든요. 추석맞이 꽃가옷을 사러 가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그 문자님께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네. 못 오시면서 나는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이미 자라에 갔다 와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자라가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장께서는 자라가 자라섬인 줄 알고 내가 가평에 가평에 있어요, 있는데 자라섬. 자라섬까지 왔으면 나한테 연락하시지요, 형님. 이러시는 거예요. 카톡방에 있는 그 누구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자라에 가면 한번 연락을 드려야 되나? 저만 딱 알았죠. 그 자라가 아니라 자라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참 이렇게 재밌는 일화였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참 연휴는 길었는데 정치 이야기 뉴스만 보면 또 깝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동안 화제가 됐었던 가장 큰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예능에 우리 대통령 네 분들께서 출연하셨던 사건 하나, 그 다음에 국감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만사 현통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김현지 부속실장께서 지금 부속실장님이시죠? 네. 오실 것인지 출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뭐 데이터 센터 화재 난 것에서 실제로 정부가 잘 대처한 게 맞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뉴스거리로 조금 나왔었고 아무래도 민생을 판가름하는 주요한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주제로 한번 우리 짬밥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현지 그 실장은 아무래도 출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출석 안 한 걸로 오늘 뭐 국회에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상호 의원도 출연할 거다, 100% 출석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아예 그게 빗나갔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사람은 국감장에 나와야 돼요. 원칙이 원칙 논리기 한 건데 그 이제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실은 여당인 대통령실은 뭐 국회가 의결하면 뭐 국감장 출석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국회가 의결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 반대해서 의결이 안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은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불가능하게 됐다. 본인은 네.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본인이 나오고 싶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인은 뭐 나가겠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그러는데 국회에서 불러주질 않잖아요. 정말 좋네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네. 아니 근데 일이 왜 만사형통으로 풀리네요. 네. 왜 그렇게 못 나가게 막을까요? 보직 변경까지 하면서. 모르겠어요. 본인이 나가기 싫어하는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닌가 제 추측에는 그러는데 뭐 특별한 뭐 무슨 건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김현지 실장이 뭘 잘못한 게 있다 할지 무슨 뭐 전행을 뭐 저질렀다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그냥 제 추측에는 막 본인이 나가기 싫어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그 실세인가 봐요. 그걸 제어할 사람이 대통령실에 없는 거라고 봐야죠. 네. 보통 총무비서관이 나가기 싫어 그러면은 그 상관이 무슨 소리야 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보통 나오게 되는데 나가기 싫어도 근데 이제 김현지 실장이 나가기 싫어했는데 누가 그 상급자가 그래도 나가야 돼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참 재밌어요. 이번 이 김현지 비서관 사건 막 일도 없는데 사실은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의문의 의혹 사건 하나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뭔지 모르는데 뭐 별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혹이 제기된 것도 아닌데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그런데 결국 보직까지 변경해서 국회가 의결을 안 해줘가지고 못 나가는 그래서 야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의혹을 만들어낸 그리고 이게 재밌는 사건 같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의혹 자체가 인사 개입이잖아요. 그 본인한테 인사 청탁이나 혹은 아니면 인사 개입을 이쪽을 통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인데 그 의혹이 나오자마자 본인의 보직을 본인이 바꾼 느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 의혹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면 자기 직위도 바꿀 수 있는 위치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국힘에서 김현지 비서관 별명을 만사현통 이렇게 줬잖아요.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해야 돼. 근데 이제 그동안에도 얘기는 나와 있었어요. 언론에도 나오기를 모든 인사에 관여를 한다더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그 밑에 있는 행정관을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진짜 실세인가 보다. 인사는 거기서 다 하나 보다 했는데 근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본인이 직접 다 하시는 스타일이지 그거를 실무적으로 김현지 비서관이 했겠지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무슨 엄청난 사건이 글쎄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문제가 되려면은 대통령이나 또는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상급자와의 관계없이 자기가 개인적인 무슨 인맥이나 그렇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인사를 해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현지 씨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뜻을 정확히 반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문제가 봤더니. 돼? 대통령 뜻을 반영하는 게 없죠. 당연한 일이지. 총무비서관이 아니, 그럼 대통령 뜻을 반영해야지. 그럼 국감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나오면 나와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인사하고 얘기하고 뭐 출석하는 게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취조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회의 들려가지고 출석하면 되는 걸 왜 출석을 안 하죠? 그게 의심스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재미있게 사건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이 문제 김현지 비서관은 빼야 돼. 총무비서관 시절에 말한 사람이 문진석 의원이었고 그분이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7인의 멤버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7인회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그동안 이제 대통령과 긴밀하게 내부 논의를 해오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7인의 멤버. 그 안에는 이제 그 수장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고 거기에 또 이제 중앙대 출신들이 좀 있고 뭐 누구누구는 있다는데 그렇고요. 그래서 뭐지? 그 식구끼리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눴나? 근데 이제 김영진 의원이 아니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뭐 별일도 아닌 걸 그렇게 정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수석이 아니 그거 아니고 100% 나간다니까요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별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인사를 해가지고 보직 변경을 그냥 부속실장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까지도 포함된 거네. 대통령이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문의 의혹 사건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요. 국감 앞두고 국힘 입장에서는 건수 하나 잡은 한 거죠. 건 한 거지. 지금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아마 김현지 불출석 그리고 이제 김현지 실장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안의 행보 또 이런 것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김현지 실장도 생각을 이제 바꾸거나 정리해야 될 것이 정권의 실세가 되거나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견제를 받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국감장에 나오기 싫으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그만둬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늘 문제됐던 게 비선 실세야. 비선 실세. 맞습니다. 비선 실세라는 것은 권한만 행사하지 견제를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뒤에 숨어가지고. 네. 그러면 견제받고 싶지 않으면 뒤에 숨어서 해야 돼요. 즉 비선 실세가 돼야 돼. 공개적으로 나타나면 안 돼.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도 김현지 실장도 본인이 뭐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뭐 답변하기 싫고 욕 먹기 싫고 그러면은 그만두고 뒤에 가서 비선 실세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이 되어서 제1부속실장으로 되신 거 아닌가요? 제1부속실장도 비선 실세는 아니에요. 이미 노출이 된 사람이죠. 그렇죠. 노출이 된 사람이니까. 그럼 아예 내려와 직에서 그렇죠. 아예 그만두고 최순실처럼. 이제 야인으로 가야죠. 야인으로 가고 뒤에서 야인으로서 뒤에서 조종하는 거지. 옛날에 뭐 YS 대통령 시절에 뭐 김현철 아들이 뭐 뒤에서 다 조종했다. 또 최순실 씨가 조종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죠. 최순실이나 김현철이는 공직 안 맡았잖아요. 최순실이가 무슨 비서가 맡았습니까? 안 맡았잖아요. 그걸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공식 직책을 맡고 대통령실에서 하려면은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답변해야 돼. 욕을 얻어 먹어야 돼요. 그럴 각오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건 명확히 정리해야 돼. 본인이 앞으로도 나는 뭐 국회에 나가기도 싫고 뭐 언론에 노출도 싫고 질책을 받기 싫다. 그러면 공직을 그만둬야 돼. 권한과 책임을 누리면서 나는 뭐 답변하기 싫고 국회 나가기 싫다. 이거는 아니죠. 이게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비선 실세가 있지 않았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다 하고 비선 실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정당하게 출석을 하고 자신의 이 신분 아니면 자신의 이 의혹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고 어떻게 거기까지 간 거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걸 그냥 명명백백 이렇게 깔끔하게 밝혀주는 게 국민들의 그래야죠. 의혹을 이렇게 없애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죠. 얼마 전까지 뭐 건진법사, 천공 이제 이런 이름들이 거론됐는데 결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건진법사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현지 비서관이 그 자료에 나오기는 1998년도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이고 집행위원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활동을 해왔고 그 뒤에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당대표 할 때 쭉 함께 같이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보좌관도 하셨고 지금 총무 비서관, 부속실장까지 왔으니까 횟수로만 봐도 한 27년 정도를 같이 그러니까 복심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만 하겠죠. 그리고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얘기고. 정치적 동지네요. 이게. 정치적 동지죠. 네.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광재와 안희정을 볼 때 여기는 내 정치적 동지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표현이 참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동업자야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이 굉장히 복심이다라는 건 분명해졌고 재밌는 건 이번 사건 때문에 일부러 찾아보는데 학력이 뭔지 잘 모르겠고 상명여대 경제학과를 추정된다. 참 재밌어요. 학력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권한은 행사한다고 알려져 있고 20수년에 걸쳐서 핵심 측근으로 있었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알려진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누구처럼 뒤에 숨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늘 함께 옆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걱정이 괜히 의혹을 만들어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사건이 있을 때 그때 힘 있을 때 대통령이 뭐 검사를 할 때나 검찰총장 할 때나 그냥 다 막 명명백하게 뭐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다 끝났을 텐데 못 두고 못 와가지고 사건을 있는 대로 키워서 결국 지금 사건이 됐잖아요. 괜히 이런 사건 만드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하다 걱정이 좀 돼요. 없는 사건 만드는 것 같아. 이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그냥 사석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가려질 만한 증거들이 좀 있어서 가려질 만한 건들이 좀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질 만한 일이라면 저는 이제 명명백백히 딱 밝히고 나와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의혹만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요. 김현지 씨는 또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은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없어요. 뭐 소위 말해서 국힘에서 뭐 질타해봐야 네. 너 잘 나가고 있구나. 예. 너 좀 오늘 하루 좀 혼 좀 나라. 뭐 예. 이런 정도지. 예. 뭐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뭐. 없죠. 구체적인 의혹이 없죠. 예. 근데 뭐 그렇게 국감장에 뭐 안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이슈를 키워가지고 뭐 국민의힘한테 뭐 좋은 먹잇감 하나 갖다 준 거라고 봐야죠. 또 이 정권에서 만든 먹잇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격받기 쉬운 위크포인트를 만든 게 바로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예능 출연이었는데요. 혹시 두 분 보셨습니까? 냉부 좀 많이 보세요? 저는 조금 앞에만 봤어요. 어느 부분까지 보셨어요? 출연해서 냉장고 소개하고 그 셰프들이 이제 음식을 만드는 시작 거기까지 본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틀어놨길래 함께 보다가 뭐 그 정도까지 본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됐었던 게 당시 26일이었죠. 그 9월 26일이 그 한국 대전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난 날이었는데 그 화재가 난 날 이틀 뒤인 28일에 촬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대한 사건 이후에 지금 국가수장이 가서 예능 촬영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일었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 방송되는 날도 이게 방송을 미뤄야 되나요, 마나요, 막 이렇게 하다 결국에는 하루를 미루고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저는 원래 냉부 시청자인데요. 냉부 그 시청률이 한 1%대에 나왔는데 8배가 오른 8%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관심이 집중된 거였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국힘에서 공격을 한 게 조회수를 높이는데 좀 일조하지 않았나, 조회수를 높이고 시청률을 높이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했는데요. 그 저희 문짬께서는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 문제는 뭐 출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안 했으면 좋았겠죠. 사실은 그때 어떤간에 상당히 뭐 국가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나서 그 데이터가 소실된 건 뭐 작은 사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간 상당히 큰 사건이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은 또 그럴 때는 아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았는데 또 누구 또 잘했잖아요. 잘했죠. 담당 공무원이 자살했잖아요. 자살도 하고 그랬으니까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연기했어야 100점짜리였다고 봐야죠. 그러나 또 예정된 스케줄이니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 저는 그 문제라고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거기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의 참모 누군가가 대통령님 이번에 이거 나가시는 건 조금 다음으로 하시죠. 누가 과연 그런 말 했을까? 안
할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과거에도 이번 이재명 그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았죠. 그냥 대통령실이라는 게 뭐 대통령 정점에서 완전 수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뭐 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서 뭐 시비를 걸거나 노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연속돼 왔고 이번에도 아마 누군가 참모가 이거는 좀 타이밍 안 좋습니다. 다음으로 하시죠. 이렇게 했으면 좋았고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았는데 제 아마 추측에는 그런 얘기를 한 참모도 없었을 것 같고 대통령도 그냥 무심코 거기를 출연했는데 뭐 출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간에 야당한테 또 공격의 빌미를 준 거예요. 또 그거는 또 욕할 수 있는 건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홍보 목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에이펙을 앞두고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에이펙을 앞두고 케이푸드 홍보 목적으로 나갔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냉장고를 부탁해 나간다고 케이푸드가 홍보돼?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만들었던 그 음식들은 굉장히 급하게 15분 동안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먹기 조금 어려운 방식의 음식들이고 저는 이 목적과 의도와 결과물이 그리고 과정까지 이게 모두 이 박자들이 안 맞는 이렇게 불협화음처럼 느껴지는 방송과 이제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 정장님처럼 말씀처럼 좀 미루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거 제안자가 누굴까요?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한 분이겠죠? 누가 제안했을까요? 이걸 하려고 한 기획이 누가 기획서를 작성해서 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했겠죠. 거기를 출연해서 추석 때 민심도 좀 보살피고 또 대통령 지지도 높이자. 자꾸 뭐 정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대통령이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주자 이런 데서 한번 기획했어. 기획은 좋았어요. 기획은 좋았는데 타이밍이 이제 좋지가 않아서 결국은 그게 또 쟁점이 되고. 또 욕을 얻어먹는 하나 또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획을 하신 분께도 문제가 있다. 전 좀 생각이 다른데 그래요? 네, 이게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여서 국민들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까? 물론 전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여운 면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했네. 성공했네. 근데 오히려 에이펙을 더 잘 준비하고 이 과정들을 뭐 기록하거나 하는 게 오히려 이 동북아시아 한국의 리더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을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이 딱딱한 거 싫어해요. 맞아요. 부드러운 거, 뭐 그런 예능 프로 이런 것이 더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는 아마 기억한 것 같고 냉부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 대통령실의 그 대변인들 그 성명 같은 게 대변인들 그 답변 또는 발표 같은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서로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 그런 건 사실이 아닌 걸 갖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부에 그것도 뭐 주진우 국힘의원이 뭐 문제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노발대발을 했고요. 좀 이상하게 본 것이 그날 저녁에 또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뭐 3가지 글을 올렸어요. 상기하자 조이되어 난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날 저녁에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뭐 내란 뭐 상기하자 내란 지기현 판사 또 뭐 윤석열 내란 뭐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하다. 어떻게 냉부에 그 방영을 겨냥해서 올렸다고 봐야 돼. 날짜를 그날 저녁에 올렸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 대통령은 나가서 국민들하고 좀 소통하고 또 이미지를 좀 조금 더 온화하게 보이고 좀 더 국민 통합적으로 나가면서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한 건데 당대표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은 약간 뭐 거기를 나간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지금 시점이 거기 나갈 때냐 내란 척결해야 할 때지 지금 거기 나갈 때냐 이런 약간 또 뉘앙스가 보이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비상개혁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3개의 글을 8분 동안 연달아 올렸고 첫 게시글이 상기하자 12.3 비상개혁,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 노상원. 그다음에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이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이렇게였다고 하네요. 와,
굉장히 센 메시지를 냈네요. 저는 심각하게 안 봤었어요. 사실은 추석이니까 그리고 이제 집권 초기니까 부부가 나가서 좀 예능 프로 이렇게 좀 부드럽고 늘 뭐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민생을 좀 챙기고 뭐 더 나가서 뭐 APEC을 겨냥해서 또 K푸드를 챙기고 뭐 그래서 저는 기획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건 괜찮은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기가 마침 국가정보관리원인가요? 거기가 화재가 났고 그게 국가 시스템, 그 정보와 관련한 모든 시스템이 다 스톱이 된 상태에서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논쟁이 돼서 너무 많이 모든 게 다 정쟁이 되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는 좀 야당의 공격보다 훨씬 더 사실 어떻게 보면 심한 공격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상했어요. 어떻게 저런 걸 올리나. 대통령 예능 출연에 대해서 지금 예능 출연할 땐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재밌는데요, 그거 아주. 그날 같은 날에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28일 날 하필이면 아니 6일 밤에 출연하고 7일에 올렸다고 하네요. 7일에. 네. 그러면 그런 얘기가 그리고 하루 연결되겠네요. 밀었죠. 요청해서 방영을 하루 미룬 거죠. 네, 그럼 27일 날 방영하는 거를 아니 27일에 그러니까 26일에 촬영을 촬영하고 하고 이제 6일에 그게 올라왔다는 거죠. 출연을 했다는 거죠. 원래 5일에 촬영되는 날이었나 봐요. 하루가 미뤄진 거니까. 아니. 방영이 방영이 하루 날 미뤄졌죠. 하여튼 방영한 날 올렸다고 한 날. 올렸다고 들었어요. 방영한 날 저녁에 올렸다고 들었어요. 재밌네. 요새 사실은 저도 좀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적 걱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라고 좀 읽혀지네요. 저는 저 개딸들에 대해서 요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조금 그런 걸 느끼면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지금 구독자 수가 한 4,000명 줄었대요. 그리고 댓글에도 이제 조금 비판 댓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아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행보에 대해서 여당이 걱정했다. 개딸들이 사실은 그 개딸들이 바라보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정청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 윤석열 탄핵하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잘했고 원칙적인 행보로 한다고 그래서 지지를 해서 대표까지 됐어요. 사실은 그때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는 박찬대 후보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개딸들이 정책내를 많이 지원해서 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 상당히 지금 약간 엇박자가 지금 눈에 보일 정도, 눈에 띌 정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딸들은 당연히 그러면 정청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죠. 소위 말해서 이제 신발 바꾸시는 겁니까? 저는 진짜 걱정이 오늘 아침 그 한국일보에도 타이틀이 그렇던데 정청래 당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여당이 걱정한다가 이렇게 타이틀이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대로 갔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도 부산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지사도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내란 세력 척결과 더 나아가서 국힘을 내란에 복무했던 정당이니까 해산까지 얘기하면서 특검의 드라이브를 걸고 하는 것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내란 척결도 있지만 민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국민통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이 강경 세력들이 이제 막 출범한 정부의 그 중도층이 강고하게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여론조사이기도 했습니다만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아주 혁혁한 그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혹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스토리를 따라하는 대통령 프로그램, 정청래 대통령
프로그램 혹시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특히 여기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에게도 그렇고 정치 관여자들에게도 그렇고 특히나 민주당한테는 엄청난 이 트라우마 같은 일이었잖아요. 그 일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 과거와 복수 그리고 이 척결, 심판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꼭 지금 이제 양극화 정치가 일어나는데 극단 정치를 만들어내는 딱 그 레토릭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국정 과제 최우선을 국민 통합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근데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될 시점인데 물론 내란 척결을 무슨 뭐 그런 비상계엄이 잘못된 걸 정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해야 돼. 그걸 하면서도 그걸 일종의 전선을 좀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선을 좀 좁혀서 정말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그거는 처벌을 하고 책임을 묻고 그러나 전선을 확대할 필요가 없는 너무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전선을 너무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도 적 만들고 무슨 검찰도 물론 당연히 책임 엄청나게 엄중하게 물어야 되지만 어쨌든간에 검찰이나 검찰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상당한 정도로 적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도층이 봤을 때도 어쨌든 간에 이건 좀 약간 과도하다.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네. 오늘 국정감사 증언 관련해가지고 아침 내내 지금 시끄럽던데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잘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 대법원장에 대한 처리를 너무 또 막가파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국가의 시스템이 있고 정확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뭐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겹쳐가지고 지금 여당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 오늘 뭐 여론조사가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리얼메타가 항상 월요일마다 발표하는데 안 나왔는데 저건 지금 봐서는 지금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건 그런 추세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한겨레가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때 논평을 하나 썼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민주당과 싸워야 할 것이다. 맞아요. 민주당이 맞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거와 함께 저희가 안 짚을 그러니까 짚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전 데이터 센터 화재.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26일 밤에 대전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고 이게 전력공사 작업 중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고로 통계청이니 어디 뭐 공공 데이터 시스템이니 우편 배달 시스템이니 이게 다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네. 아직까지도 복구 중입니다. 네. 이게 참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사실은. 사실 한국이라고 하면은 조선 때 이 조선왕조실록이 있었던 이 기록의 민족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기록과 예, 이 사료의 힘을 알고 있고 예. 잘 정리하고 이걸 기록해 왔었던 민족인데 예. 이게 하루아침에 그것도 2025년에 화재가 나서 이렇게 다 허망하게 이를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만든 사람이 제가 그거 하는데 한 4년 걸렸어요. 오. 그거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2년 걸려서 작업을 했고 그 경험으로 이제 그 KPMG 컨설팅이라는 데를 가게 됐고 했는데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709개에 달하는 정보 업무 시스템이 마비됐고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37% 정도 복구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게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신문고 뭐 등등등이라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그 정보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인도 이 수준에 대한민국이 올라가 있어요. 세계 수준이죠. 미국 여기까지 다.
그래서 유럽의 다른 웬만한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위에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네이버가 한번 예. 그 먹통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백업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몇백억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정작 국가가 그걸 안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한 달에 한 번 하면 지금 저희 한 달치는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 그래서 한 달치가 얼마 중요한 게 이번에 많겠어요. 몇십만 명의 그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한 달치는 날아간 거예요. 그럼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행자부에 이제 정보를 관리하시는 고위직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아니 요새는 국가가 특히 이제 윤정부 들어와서인데 예산처에다가 예산을 신청을 하면 안 준다는 거라.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던 우리 정보 시스템이 낡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주 패치라고 그러죠. 일부분만 그러니까 땜빵하는 걸 네, 패치라고 데일밴드 하는데, 붙이는 것처럼. 네, 데일밴드처럼 그 패치만 하고 있는 수준이지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관리를 못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불과 제가 2, 3년 전에 들었는데 결국 사건이 터진 거라. 이건 정말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그런 그 공개적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대한민국 우리가 뭐 예를 들어 K국방, 뭐 K컬처, K푸드 뭐 이렇게 나가듯이 대한민국이 정보 쪽에서도 적어도 이 아시아 특히 동남아 이런 시장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손실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는 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번에라도 정말 철저하게 소 잃었으니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번에 제가 에이펙 때문에 이렇게 막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각 에이펙 때마다 이 이제 주요 나라들이 이제 21개 나라들이 각자 이제 주제를 나눠서 이미 회의를 이제 몇 번 이렇게 주재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디지털 쪽 관련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고 그걸 약간 주도하고 있는데 참 그거 큰 행사 앞두고 이렇게 거의 이거 나라 망신 정도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한 날아가는 거. 망신이죠. 네. 일어났다는 게 참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프로그램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피지컬한 그 장소도 2중화, 3중화로 다른 지역에서 아예 데이터 센터를 또 짓고 분산시켜야 되겠죠. 분산시켜서 분산해야죠. 도시화해서 짓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었다는 아니 우리 그 아까 얘기한 그 조선왕조 실록도 분산해서 세 군데인가 이렇게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 이런 걸 다 겪어도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한쪽이 불이 타도 그 시기 때 못 그때도 하던 거를 이식을 그때도 못하네. 했던 일이라 이 일은. 참. 근데 이게 예산안을 윤 정부가 통과를 안 시켜서, 그러니까 윤 정부가 그 민주당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윤 정부가 막았다는 이야기가 또 있고, 또 반대쪽에서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은 다 예산을 줬는데 윤이 진행을 안 윤 했다.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R&D 그 예산을 어마무시하게 삭감한 건 이미 다 드러난 얘기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도 다 그 걱정이었어요. 행자부가 이거 책임관리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자꾸 깎이니까 패치한다는 게 데일밴드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사건이 터진 거죠. 참 한 정부의 과오가 여기까지 이렇게 퍼질 줄은 그럼요. 몰랐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너 지금부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 너 지금부터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어. 그럼 내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다 정지되겠죠. 그죠? 네. 내가 지금 은행 업무도 이걸로 보고, 뭐 검색도 이걸로 하고, 공부도 이걸로 하고, 보고서도 이걸로 다 지출하는데 너 그거 할 수 없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라는 어마무시한 자원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 가서 추석 앞두고 선물 보내려니까 못 보내요라고 됐잖아요. 이게 드러나 있는 기사화가 된 게 그런 수준이지 정보 유통 자체가 막혀버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자원을 아무것도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쟁 나면 뭐부터 때리냐면 이런 거부터 때리는 거예요. 전쟁 나면 그 통신회사하고 데이터 센터를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 정보를 마비시켜야 되니까. 그 짓이 당한 거,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공격당하지 않았는데.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실 요 세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김현지 증인 채택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예능 출연하신 거 데이터 센터 화재 이 세 가지를 다뤄봤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권력이 어떻게 잘 작동하느냐를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대한 것까지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알려준 사례들이 좀 아니었나 싶은데요. 문잠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4개월 정도 됐잖아요. 근데 하여튼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예? 뭔가 좀 이 정권은 뭐 새로 다르구나. 과거 정권과 다르구나. 그런 게 없는 게 아쉽고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에서 기존 방식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야당하고 대립이 생기고 공격을 당하고 또 쌍방 적대적인 대립 공격가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뭔가 좀 과거 정권과는 다른 좀 새로운 뭔가 어떤 이미지, 새로운 모습을 좀 저는 기대했었는데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조금 실망입니다. 실망인데 앞으로라도 좀 더 심기일전해서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정권은 다르다 이런 걸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다른 거 보여준 게 있네. 당정 간에 지금 엇박자. 과거에는 없던 일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정말 대통령과 여당은 정말 그 일체를 이루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뭐 새로운 거 보여줬다 그러면은 그 당정 간에 엇박자를 새롭게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늘 보면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건데 꼭 안 좋은 걸 보여주더라고. 윤석열 정권도 그랬거든요. 뭐 새로운 걸 보여줬는데 안 좋은 걸 보여줬어. 지금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도 다른 얘기가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정부는 어디로 나라를 끌고 갈 건가?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 건가라는 비전이 그게 좀 비어 있는 것 같고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좀 빈 땅이 있다. 인재 등용해서 저는 문자님이 어떤 역할을 이 정부 안에서도 좀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균형을 맞춰야 되기도 하고 특히 국민 통합을 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균형 감각과 특히 비전에 대한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이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시급하고 중대한 어떤 이슈로 좀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 보면 항상 민주당 탓을 했잖아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 뭘 못해서 이게 맞아, 이런 일이 정권 일어나고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 때 문재인이 뭘 했고 뭐 그래서 어떻게 했고 그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더 잘못된 길을 들어선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정권이 교체됐다는 건 그 전 정권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체한 거고 사실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전 대통령 탓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그건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데이터 센터 복구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 예방책들을 빨리 내놓고 뭐 김현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증인으로 그냥 나가라라고 그냥 말해버리거나 아니 그냥 대통령실에서 유튜브 하나 찍으면 안 되나요? 본인이 그렇게 그 억울한 사실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지금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나는 지금 그 국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민생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치 짬밥이었습니다. 저희 짬밥러 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정말.